항목이 국시나 이런 데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거나 앞으로 보조기 쪽으로 나가실 때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 꼭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통증 감소, 부하 제거, 변형 예방 같은 주된 기능과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자 보자. 보조기압에서 주로 사용하는 힘의 유형은 요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톨션이라고 하는 비틀림이라는 힘을 제외하고 모든 보조기에 적용되는 힘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적 보조기의 종류, 대표적으로 손의 정적 보조기 종류 3개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노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목에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목 처짐을 막기 위해서 콕업 스플린트를 사용하게 되고, 정중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앞에 핸드라고 하는 원숭이 손 변형이 일어납니다. 손이 오므라지는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선 동작이 안 된다, 포지션이 안 된다. 그래서 맞섬을 만들어주는 맞섬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갈퀴손, 크로우 핸드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손놀이 손가락 관절 도핑금 보조기라고 하는데 그냥 요즘은 다 너클밴드, 스플린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클밴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데요. 자신경 손상은 너클밴드, 정중신경 손상은 맞선 보조기, 그리고 노신경 손상은 콕업 스프린트, 요 3개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계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평가 큰 항목 4가지, 감각, 반사, 긴장도, 그리고 균형, 요 4가지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항목에 보조기 항목을 보다 보면, 보조기 평가하는 항목을 보다 보면 신경계 환자한테 이 4개 평가 항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감각, 반사, 근긴장도, 균형, 3개는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원래 보행이라는 파트가 측정 및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데 보조기 책에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수정을 거쳐서 다시 PPT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보행 패턴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다른 과목 할 때? 예.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국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는 차원에서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PPT, PDF 둘 다 넣어놨어요.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길래. 자, 정상, 노멀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나와 있죠. 좌우측의 대칭성을 유지하는 반복적인 걸음 주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상 보행이라고 합니다. 정상 보행은 최소한의 에너지 소모로 최대의 걸음 효율을 내는 것을 또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때 최대의 걸음 효율이라는 것은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증이나 손상이 유발되지 않고 보조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애기들 몇 살 때 걸어요? 그 돌 지나면 걷죠. 돌 때쯤부터 걷죠. 그러면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10개월에서 11개월,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대략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략 2,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패와 이제 반복에 의해서 다양한 리듬감으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신경계적 발달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이 걷게 시켜야 우리가 운동신경이나 몸의 움직임을 익히는데 굉장히 발달적으로 중요하다. 소아 때 늦게 걷는 게 굉장히 발달 지연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소아 물리치료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혹시? 하고 있어요? 일단 참고를 알아두시면 돼요. 어렸을 때
일찍 또는 많이 걷게 시키는 게 또는 많은 활동을 시키는 게 소아의 성장 발달, 뇌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신경계절 습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그렇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인 용어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책에 내용이 자꾸 조금 난잡해서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그냥 색깔 다르게 표시한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는 보행에는 걸음이라는 단어와 한 발짝, 발짝이라고 하는 스트라이드와 스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쪽 발꿈치 닿기. 쉽게 말해서 내가 오른발이 먼저 나갔다. 그러면 다음 오른발이 나갈 때까지의 거리를 스트라이드라고 하고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나갔으면 다음 왼발이 나가는 거리까지를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동일한 발꿈치 닿기 사이의 거리가 스트라이드가 되겠고, 스텝은 반대쪽 발꿈치가 닿기까지의 거리를 스텝이라고 합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넓이. 왼발 오른발 사이의 넓이. 대략적으로 뭐 8cm에서 10c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발 각도예요. 발가락이 가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발의 중심축은 몇 번째 발가락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메타타잘 사이가 이제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발가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기준은 두 번째 발가락 메타타잘 본이 바깥쪽으로 5에서 7도 정도 돌아다니는 자세다. 또는 첫 번째 메타타잘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자세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 발가락이 5에서 7도 정도 바깥쪽으로 돌림되어 있는 각도를 우리가 이제 발각도, 풋 앵글이라고 명명한다, 정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한 발짝률 또는 한 발짝 속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용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한 발짝 속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케이던스라고 해서 짝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속력이라고 이미 통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1분 동안 몇 발 걸었나 그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걷는 횟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을 딛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정상 범위 평균 크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수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람이 평균적으로 1분에 90에서 120회 스텝을 밟는구나.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밟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걸음 시간은 완전한 걸음뛰기. 내가 오른발이 나갔으면 다음 오른발이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1.2초에서 1.4초라고 하는데 이것도 운동 선수와 일반인들 사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속도, 시간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한 발짝 시간은 똑같은 보면 알겠지만 한 발짝으로 걸음이 완성되는 시간, 다음 발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워킹 스피드 용어가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중간에 뭔가 붕 띄어졌어요. 뭘 의미하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분 동안 얼마를 걸어가게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당 걸어간 거리를 나눠서 이제 초당 몇 미터를 가냐를 측정하는 이제 측정 방법인데,
가장 신경계적으로 또는 우리가 기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해요. 아마 뉴만 키네지올로지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골반이 좌측과 우측으로 약간씩 시프트가 이루어져요. 밀림이 발생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2cm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오른발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동작은 골반의 무슨 움직임일까요? 시프트일까요? 로테이션일까요? 아마 하지 보행 기능 해부와 보행 파트를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골반의 로테이션이 주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오른발이 나갈 때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왼발이 나갈 때는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즉 로테이션이 주된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보통 모음근과 벌린근, 엉덩관절의 모음근, 어덕터 머슬 있죠. 또한 벌린근 뭐 있어요? 엉덩관절 벌린근 뭐 있죠? 글루테우스, 미디어스, 오케이, 메디우스가 있어요. 그럼 그런 근육이 약화가 되면 로테이션, 골반의 회전력이 줄어들게 되고, 골반의 회전력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쪽 시프트가 증가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뒤쪽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요. 제가 오른발이 나갈 겁니다. 오른발이 나갈 거예요. 골반이 그럼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야겠죠. 맞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근육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어덕터 머슬이 수축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다리가 나가면서 골반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오른발이 스윙 페이스 나가는 흔든기에 있으면 왼발은 지지기에 있죠. 스탠스 페이스에 있죠. 맞아요? 근데 왼발이 지지가 안 돼요. 왼발의 지지가 안 되고 몸이 이렇게 무너져. 어떤 근육이 약하? 우리 배웠죠.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약화로 트렌들렌버그 사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쪽에서 지지하는 엉덩관절 벌린근과 골반을 회전시키는 모음근이 약화가 일어나면 골반에 회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프트라는 동작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 보행 패턴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골반의 가쪽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들로 대표적으로 어덕터 머슬 또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같은 근육들이 언급되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골반의 수직 이동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유동적인 율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 나머지 몰라도 돼요. 자,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키가 가장 큰 지점은 중간 디딤기다. 미드 스탠스 포지션이다. 그리고 키가 가장 작아지는 위치는 더블 립 서포트, 양발 지지기다. 양발이 지지할 때 가장 키가 작고 미드 스탠스에서 가장 키가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을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오른발이 나가는 그림입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쪽 골반은 앞쪽으로 대략 4도 정도 돌림이 일어나고 반대쪽 골반은 약간 뒤쪽으로 4도 정도의 돌림이 일어난다. 이때 몸통은 우리 운동 에너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발이 나갈 때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왼발이 나갈 때는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움직임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골반의 이러한 돌림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난 처음에 보고 이거 뭔 말하나 싶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왼발이 나갈 거예요. 왼쪽 골반이 원래는 앞으로 나가면서 같이 왼발이 나가야 돼. 그러나 왼쪽 골반이 앞으로 안 나가면서 다리만 나가. 그러면 골반이 나갔을 때 다리의 길이와 골반이 나가지 않았을 때 다리 길이 중에 어떤 게 더 깁니까? 골반이 나가면서 앞으로 돌림 움직임 하면서 다리가 나가는 게 더 많이 다리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골반의 돌림은 넉다리 길이에 기능적으로 길어지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반대로 골반의 회전이 증가하게 되면 다리가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갈 거야. 골반이 회전했을 때와 골반이 회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움직임에서 다리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골반이 돌아갔을 때 다리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골반을 돌리지 않았을 때 다리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골반이 돌아가면 굳이 다리가 더 많이 안 나가도 되나? 맞죠? 근데 골반이 안 돌아가고 고정이 돼 있으면 다리가 더 많이 나가줘야지만 우리가 동일한 거리를 갈 수 있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힙 조인트의 플렉션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이해되십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골반의 회전은 지면과 넉다리 뼈가 이루는 각도를 줄이는, 즉 힙 플렉션을 줄이는 역할을 유발시킨다. 자, 이해 안 된다 손.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문자 하셔도 되고 톡 하셔도 됩니다. 자, 중력 중심선이었다.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죠. 중력 중심선. 발끝부터 우리 기능해부학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건데 지금 그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점점 매년 이게 2023년에 나온 내용인데 또 현재는 얘기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만은 보통 엄지뼈 2번을 기준으로 앞쪽 5cm 기준으로 중력 중심선이 통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무게 중심이 높아요. 그 이유가 상체의 무게가 남자가 더 커서 그렇다. 자,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인데 그 허리를 삐는 케이스가 우리 젊은 사람들 말고 조금 한 3, 40대 이상 올라갔을 때 허리를 삐는 케이스가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더 허리 아프다고 많이 해요? 남자가 더 안 그렇던가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조금만 아이고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거 배웠죠? COG, BOS 배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게 중심이 낮아야 안정성이 큽니까? 높아야 안정성이 큽니까? 낮아야 안정성이 크죠. 그리고 베이스 오브 서포트 지지면은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남자는 COG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아요. 높이 있기 때문에 훨씬 기본적인 해부학적으로만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밸런스가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남자분들 하체 운동 하세요. 하체 운동 많이 하세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상체 운동만 하면 무게 중심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더 많이 무너지고 몸의 밸런스가 더 많이 무너지다 보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키는 허리와 골반 부분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허리의 손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웨이트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특히 하체 운동 적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크게 보면 이런 COG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어서 하지나 허리 아래쪽에 언밸런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공지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전달 해야 되는 공지인지 그거 추석 보강 있지 않습니까? 추석 보강은 LMS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들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MS로 진행을 할 거고 10월 며칠이었죠 우리가? 10월 8일, 7일? 자, 10월 8일. 10월 8일 보강은 제가 LMS로 올릴 건데 딱히 더 진도를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려줄 거니까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강의자를 보고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걸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책에서 언급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첫 번째, 걸음 속도예요.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한 발짝 율이 높거나 한 발짝과 한 걸음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걸음의 속도는 빨라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음은 빨리 걸을수록 많은 근활성도를 요구시키게 되고 천천히 걸어도 근활성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걸었을 때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한테 운동하기 싫으면 걷기라도 하세요 하는 말이 천천히 걸어도 우리 몸의 근활성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어서 근력을 유지하세요 라고 하는 목적이 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이게 한번 그냥 너무 우습게 봤다가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노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인들과 우리 젊은 사람들 비교하면 노인들이 당연히 걸음 속도가 늦고 한 걸음, 한 다리가 나가는 길이가 짧고 오랫동안 다리가 땅에 디뎌져 있고 비행기의 시간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알 겁니다. 다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뭘 가장 많이 헷갈려하냐면 흔들기, 스윙 페이스라고 하죠. 스윙 페이스의 시간이 증가된다 또는 스윙 페이스의 무릎편이 감소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저 보세요. 노인들 천천히 다리 딛죠. 우리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노인들이 한 다리 지지 시간이 젊은 사람들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흔들기의 시간은 줄어듭니까? 감소합니까? 한 다리 지지 시간이 길어지면 스윙하는 다리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 잘못하는 건가? 자, 그냥 우리가 스탠스 페이스가 대략적으로 60%, 스윙 페이스가 대략적으로 40%의 비율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략 6대4 비율의 스탠스 페이스와 스윙 페이스의 비율이 우리 보행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페이스, 한 다리 지지 기간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윙 페이스의 시간이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왜? 더 오랫동안 딛고 있어야 노인에게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밖에 없어요. 어느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네요. 안에 이런 걸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걸음 주기를 보면 방금 설명했지만 디딤기와 흔들기가 있다. 스탠스 페이스와
페이스와 스윙 페이스가 있다. 스탠스 페이스는 대략 60%, 스윙 페이스는 대략 40%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 60% 중에 50%는 한 다리 지지기고요. 나머지 10%가 두 다리 지지기 또는 양하지 지지기의 비율을 가진다. 흔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 중에 30%는 한 다리 지지기고 나머지 10%가 양하지 지지기 단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도 뭐 그냥 걸음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걸음의 주기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요것보다는 요걸 보세요. 동일한 거리 동안에는 스텝 수, 다리가 닿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는 스텝 수는 증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쉽게 생각해서 뛰어가는 동작과 걸어가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뛰어가게 되면 대략 1분에 180에서 200스텝을 밟는데 걸어가게 되면 우리 평균적으로 90에서 120 스텝을 밟는다고 방금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스텝과 걸어가는 스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막 외우려고 하면 아마 헷갈릴 거고요. 자, 뛰어갈 때 발이 지면에 오래 닿아 있어야 빨리 뛰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적게 디뎌져 있어야 빨리 뛰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발이 지면에 최대한 오랫동안 떠 있어야 빨리 뛰겠죠. 그래서 흔든기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두 다리 지지기보다는 한 다리 지지기의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걸음 속도가 증가할수록 한 다리 지지 시간이 증가하고 흔든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걸음이 느려질수록 한 다리의 지지 기간은 짧아지고 흔든기의 비율은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걸 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발이 노멀한 동작으로 걸어갈 때 대략적으로 5에서 7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해당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걷게 되면 또는 뛰게 되면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기 전에 몸이 흔들리는 골반의 돌림 효과 때문에 발이 밖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발끝이 정면을 향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뛸 때, 빨리 뛰려고 할 때 발을 일자로 두고 뛰는 게 빨리 뛰겠어요? 이렇게 벌려놓고 뛰는 게 빨리 뛰겠어요? 일자로 해놓고 뛰는 게 빨리 뛰겠죠. 왜 일자로 뛰는 게 빨리 뛰게 되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자로 놓고 뛰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골반의 회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이 바깥으로 돌아갈 움직임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걸음 길이가 빨라질수록 골반의 움직임은 감소하고 발끝은 상대적으로 바깥을 향하다. 이렇게 되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걸음 속도가 증가하면 한 다리 지지 기간은 증가하고 스윙 페이스, 흔든기의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골반의 회전이 증가하게 되므로 발은 상대적으로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안쪽을 향하게 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걸음이 느려질수록 반대죠. 두
다리 지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두 다리 지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통의 안정성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천천히 걷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안정성을 몸에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국시 준비할 때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끝내고 갑시다. 끝내고 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자 정리 먼저 합시다. 오른발 기준입니다. 지금은 다 오른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방향 제가 방향을 다 적어놨구나. 지금 그냥 오른쪽이라고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처음에 우리 발이 나갈 때 뒤꿈치부터 닿나요? 앞꿈치부터 닿나요? 오케이. 뒤꿈치도 닿기 때문에 힐 컨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기를. 또는 힐 스트라이크 시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이힐 하잖아요. 하이힐 뒷굽에 있죠? 힐 뒷굽이 먼저 닿는 시기다. 처음에. 그러면 뒷굽이 닿기 전까지는 우리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려 있나요? 안 실려 있나요? 안 실려 있죠. 그래서 힐이 컨택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발이 접촉하게 돼서 체중을 이제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 뒤꿈치만 닿아 있기 때문에 힘이 거의 아직 전달되지 않는 시기이고 힘이 거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반은 아직까지는 수평을 이루는 단계다. 골반은 아직까지는 굳이 회전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조금씩 실리게 되면 점차 안쪽으로 돌아가는, 즉 오른쪽 골반이 약간씩 전방으로 움직이게 되는 회전이 순차적으로 추후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때 힙 조인트는 30도 정도의 굽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도는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언제 바뀌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골반의 회전이 줄어들게 되면 힙 조인트의 굽힘은 증가하게 되고 골반의 회전이 감소하게 되면 힙 조인트의 굽힘은 증가하게 된다. 말을 잘못했나? 아까 지면과 이도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이 많이 돌아갈수록 힙 조인트는 덜 굽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반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어. 너무 뻣뻣한 환자야. 그런 경우에는 힙 조인트가 더 많이 굽힘되어야지만 우리가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약간 구부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지면을 이렇게 닿는 게 충격이 덜해요. 약간 굽힌 상태에서 걷는 게 충격이 덜해요. 오케이. 그래서 5도 굽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이 약간 굽혀지게 된다. 왜 굽혀지게 되냐? 이유는 속도의 감속을 통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체중을 받지 않는 시기,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펠빅,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게 되고요. 점차 체중이 실리면서 체중을 실는 쪽 다리인 오른쪽 골반이 점차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힙 조인트는 30도 정도의 굽힘이 발생하는데 요 각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골반의 회전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힙 조인트의 굽힘은 더 증가해야 되겠고 골반의 회전이 감소하게 되면 힙 조인트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V와 가쪽 돌림 뭔 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른발 기준으로 합시다. 오른발 기준으로. 우리 걸을 때 발이 뒤꿈치 닿고 바로 앞으로 쾅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나요? 김희박에서 아마 했을 텐데. 자, 우리 발은 자 누가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 이쪽으로 세시칼 플랜을 한번 써봅시다. 상대편 우리 학생들이 세시칼 플랜을 보이게. 오른발 앞으로 나간다. 뒤꿈치 힐 컨택합니다. 힐 컨택까지. 뒤꿈치까지. 자, 여러분도 한번 이미지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보고요.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 체중을 앞으로 한번 실어요. 그럼 발의 가쪽이 먼저 닿고 안쪽이 닿는 순서로 아마 움직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본인 느껴져요? 네.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발을 지면에 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의 돌시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으로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의 움직임이 먼저 닿고 안쪽으로 제 손을 보면 바깥쪽 체중 먼저 닿고 그 다음 안쪽으로 체중이 닿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행이 일어납니다. 체중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발의 체중이 바깥쪽에 먼저 닿기 위해서는 발목이 인벌전 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애벌전 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인벌전 됐을 때 바깥쪽에 체중이 먼저 실릴까요? 애벌전 됐을 때 먼저 실릴까요? 오케이. 인벌전 됐을 때 먼저 체중이 실리겠죠, 바깥쪽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발목의 안쪽 번짐이 일어난 후에 점차 가쪽 번짐으로 발목의 움직임이 변화되게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발목 자체의 감속 효과와 부하를 수용하는 기전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 뭐 있을까요? 발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 이러한 동작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크게 평평발. 오케이. 플랫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발 환자들을 보게 되면 발에 이러한 인버전과 에버전이 잘 일어나지 않고 걸어갈 때 보면 발을 팍팍팍 놓는 이러한 움직임이 쉽게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근데 아마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텐데 아마 모의고사는 굉장히 조금 어렵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지금 뭐 학과에서 얘기 나온 게 국시를 위한 강의도 같이 하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국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모의고사를 먼저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놓고 국시 때는 조금 쉽게 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발을 기준으로 보행이 시작되는 시기, 뒤꿈치가 닿는 시기입니다. 이거를 힐 컨택 또는 힐 스트라이크 단계라고 합니다. 그 힐 스트라이크 단계는 아직 체중을 온전히 받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골반은 수평을 이루지만 점차 체중을 받음으로 인해서 체중을 딛고 있는 쪽 골반이 앞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무릎은 약간의 굽힘이 일어나는데 왜 굽힘이 일어나냐 물어보면 감속을 통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발목 티비아의 가쪽 돌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앵클의 안쪽 번짐, 인버전 후에 에버전 순서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발목의 부하를 수용하기 위한 기전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힐 컨택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 무릎에 굽힘 구축이 있어요. 즉 무릎을 편할 수 없으면 노인분들 이렇게 걷는 거 봤어요? 무릎 찢고 이렇게 걷는 거 봤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무릎을 누르는 형태로 보행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종아리 신경이 마비되게 되면 발목을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돌시 플렉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가락이 먼저 지면에 닿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풋 드롭이라고 한다. 그냥 발목 처짐일 때. 자 보세요. 오른발이 디뎌져야 돼. 정상적이라면 뒤꿈치가 먼저 디뎌져야 되는데 종아리 신경이 마비가 일어나게 되면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발이 처져 이렇게. 그럼 발가락이 먼저 닿게 된다. 그러한 증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종아리 신경이 마비됐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 외우면 돼요. 종아리 신경 마비 이꼴 풋드롭 또는 발목 처짐. 요 두 개만 그냥 묶음으로 세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똑같은 용어로 표시를 했냐, 색깔을 표시를 했냐면, 자, 공통이에요. 평발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가로 아치가 내려앉거나, 세로 아치가 내려앉을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티눈이나 족저근막염 또는 통증이 다 유발되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다 같이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자, 같은 글로 자, 묶어놓은 거고요. 자, 평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로 아치가 무너졌을 때를 얘기합니까? 세로 아치가 내려앉았을 때를 의미합니까? 세로 아치 맞아요? 하나 통일 한번 해봅시다. 통일해봅시다. 세로 아치예요? 가로 아치예요? 가로? 세로. 우리 발바닥 이렇게 우리 신발 신으면 요 안쪽 올라가 있는 거 다들 알죠? 세로 아치입니다. 세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필요 이상으로 발바닥 근막이 늘어나겠죠.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부하가 근막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세로 아치가 내려앉을 경우에 족저 근막염과 같은 근막의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세트로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보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벌써 46분이네요. 10분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 아직 부하가 실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로딩 리스폰스라고 하는 자 리스폰스가 뭐예요? 반응하는 시기. 로드를 부하를 반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부터 진짜 부하가 완전히 실리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부분. 이니셜 컨택부터 로딩 리스폰스까지가 첫 번째 두발 지지 기간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조금 이상한데 자, 여기를 보면 로딩 리스폰스가 시작되는 시기에 반대쪽 발이 이제 뜨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에서 로딩 리스폰스의 반대쪽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시점까지가 이제 두발 지지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상대적으로 힙 조인트의 펌이 일어나게 돼서 특히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같은 근육의 활성화가 주동근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무릎은 부하가 힐 스트라이크보다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약간 더 굽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부하를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작용을 무릎 관절이 도와주게 된다. 부하가 실리기 때문에 엉덩 관절은 펌이 일어나고 무릎 관절은 굽힘이 더 일어남으로 인해서 충격 흡수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티비아가 안쪽 돌림이 약간 유발되게 됩니다. 자, 시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외우려고 하시면 어렵고요. 아까 저 연수 학생한테 말을 했지만 우리 무릎 관절이 편되기 위해서 스크류 홈 모션이라고 배웠습니까? 오케이. 스크류 홈 모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30도 단계의 무릎 펴에서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야 됩니까?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 됩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는 무릎이 펴에 가깝죠. 그래서 티비아가 가쪽 돌림이 발생을 해야 되지만 이제 부하를 받기 위해서는 무릎이 굽혀져야겠죠. 굽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익스터널 되어 있는 티비아가 인터널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연계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로딩 리스폰스는 티비아가 안쪽 돌린다. 왜? 이유를 물으면 그렇게 배웠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쪽 돌림이 되고 나서 그다음 발 엎침이라고 하는데 엎침 보세요. 오른발이 있습니다. 오른발 이 동작이 엎침이에요. 이 동작이 엎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오케이. 발의 부하가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이 모두 지면에 닿아 있어야겠죠. 발바닥이 모두 지면에 닿아 있으려면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 티비아의 가쪽 돌림이 일어나고 바깥쪽 부분에 부하가 실렸다면, 발의 바깥쪽에 부하가 실렸다면 발이 엎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발바닥 전체의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변형되는 것, 여러분 이미지 그려지나요? 모르겠으면 로딩 리스판스 시기에는 티비아가 상대적으로 안쪽 돌림이 일어나고 발은 엎침되게 된다. 발이 엎침되는 이유는 발 지지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힐 스트라이크에서 뒤꿈치 닿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의 움직임 자체가 바깥쪽 면이 먼저 지면에 닿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안쪽으로 체중이 실려서 온전히 발바닥 전체가 체중이 실리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발에 엎침이 일어나지 않고 뒤침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체중을 온전히 실을 수 없겠죠. 그래서 로딩 리스판스 시기에는 발의 엎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특징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로딩 당연히 부하 수용기 단계니까 몸을 정진하기 위한 단계다. 부하를 수용하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한 단계다. 이때 넙다리 네갈래근의 강한 작용. 왜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점차 넙다리 네갈래근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근력이라기보다 수축이 증가되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미드 스탠스입니다. 중간 디딤기라고 하죠. 중간 디딤기는 그냥 시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 위로 체중이 지나가는 시기 또는 통과하는 시기를 이제 미드 스탠스라고 해요.
이때는 발 전체에 체중이 고르게 분배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옆다리뼈의 큰 돌기가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핵심적인 거는 지지하고 있는 다리, 즉 해당 그림에서는 오른쪽 발을 기준으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통과하는 시기에 가깝다. 중간에 통과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방금 용어에서 같이 연계 지으세요. 지지하고 있는 발이 위로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가 앞쪽으로 이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힘점이 바뀌는 시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같은 벌림근의 강한 수축력 또는 강한 작용이 필요하다. 자, 저 볼게요. 내가 오른발이 나가려고 그래서 미드 스탠스에 왔어. 반대쪽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정확하게 딛고 있어야 우리가 엉덩 관절이 옆으로 안 빠지고 다리를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엉덩 관절 벌림근이 약하다면 골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미드 스탠스에서 엉덩 관절 벌림근의 강한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왜? 골반의 안정성을 위해서. 골반이 가쪽으로 시프트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 관절은 거의 펴이 일어나는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완전 펴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여기서도 약간 5도 정도 굽힌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굽힘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때 앵클은 5에서 8도 정도의 발등 굽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중간 디딤기는 뭐라 그랬죠? 후방에서 전방으로 힘이 바뀌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수직에서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발목은 발등 굽힘이 올라가나요? 발바닥 굽힘이 올라가나요? 상대적으로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옵니까? 자, 통일 한번 시켜봅시다. 내 발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발은 가만히 있어. 근데 무게 중심이 이렇게 나갔어. 그럼 발목은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간 거랑 똑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등 굽힘이 발생하게 된다. 5에서 8도는 필요 없고요. 약간의 발등 굽힘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몸을 앞으로 마이클 잭슨처럼 앞으로 이렇게 기울였어. 그럼 발목에 발등 굽힘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미드 스탠스니까 앵클에 도시 플래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만 하고. 이때 발등 굽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발바닥 굽힘 근육, 즉 쉽게 말해 우리 종아리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과도하게 발등 굽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심성 수축으로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는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서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발 뒤꿈치 아킬레스 쪽이랑 카프가 약간 당기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역할을 여기서는 편심성 수축에 의한 조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미드 스탠스의 가장 큰 특징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힘점이 바뀌는 지점이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힘점이 바뀌는 지점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무게 중심, 수직 부하가 작용하게 되는 시점이고, 수직 부하를 우리가 잘 견디기 위해서는 골반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 골반의 안정성은 어디서 제공하게 되느냐? 주로 엉덩관절 벌림근과 같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근육의 활성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때 전방으로 이동된 무게 중심 때문에 발목은 약간의 발등 굽힘이 일어나게 되고요. 약간의 발등 굽힘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뒤쪽에 있는 발바닥 굽힘 근육과 같은 근육들의 편심성 수축에 의한 움직임을 조절해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 오른발 중입니다. 내가 체중이 이쪽에 있을 때보다 당연히 이렇게 있을 때가 더 많은 부하가 실리겠죠.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 엉덩이들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부하가 가장 많이 실리게 되는 요 미드 스탠스 자세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용어를 부하 회피 반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딱 미드 스탠스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뭐 근골격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부하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드 스탠스 자세를 빨리 피하게 된다. 빨리 넘기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이해 안 되는 거.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으시. 터미널 스탠스입니다. 자, 글 먼저 보지 말고 그림 먼저 볼게요. 터미널 스탠스에서 오른발이 앞에 있습니까? 왼발이 앞에 있습니까? 왼발이 앞에 있죠. 그럼 왼쪽 골반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펠빅이 수평을 지나서 점차 오른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뒤로 가게 되고요. 왼쪽 골반은 앞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터미널 스탠스지만 아까 왼쪽 발은 무슨 동작이 가까워요? 힐 스트라이크 동작이 가깝죠? 힐 스트라이크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무릎관절이 약간의 거의 다 편되고 티비아가 가쪽 돌림이 일어나는 움직임과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미드 스탠스에서 발등 굽힘된 발목은 뒤꿈치가 뜸으로 인해서 발바닥 쪽 굽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발등 굽힘과 발바닥 쪽 굽힘의 유동적인 또는 율동적인 움직임은 부드러운 중력 중심선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해준다. 발바닥 굽힘, 발등 굽힘이 유동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평지를 걷는 자연스러운 보행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 중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안쪽 돌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뺐어요. 밑에 중요한 거 제가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이때 발은 뒤침에서 엎침으로 체중을 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건 상대적인 움직임인데, 자, 우리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자, 왼발이 나갈 거예요. 왼발이 나갈 건데 자, 오른발에 엄지와 새끼발가락이 모두 붙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오른쪽 발 엄지와